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 또 고용노동부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거제 파업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한 뒤 이루어진 행보인데요. 이번 파업이 여당 대표의 말대로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떼쓰기인지 오히려 정부의 강경 대응이 여론전이자 통첩인지 현재 상황 속보로 알아보고 또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도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야 내부 분위기 포함해 정치 큐,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또 한일, 한미 간 굵직한 외교 일정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원지 특파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장관들이 내려간 파업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혁 기자. 네, 박종혁입니다. 네, 오늘 일부 부처 장관들 거제 파업 현장 방문했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을 방문한 건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거제 경찰서장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과 대화 시간도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유채환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1세제곱미터의 철골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를 믿고 농성을 빨리 풀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부지회장은 삭감된 임금 30% 인상 등 요구사항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우조선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적극 나서라고 주문한 다음 이뤄져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가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거제 현장 방문은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 경찰청에서도 파업 현장을 찾아 위험성을 사전 점검하고 정밀 안전 진단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대화 시간도 있긴 있었네요. 네네. 자, 그리고 박 기자, 금속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속노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영호남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에서는 성명을 내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오늘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거제 방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책임을 뒤로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노동자를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희망버스의 재가동을 예고했습니다.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3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가 거제로 향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전국에서 탑승객들을 받아 각지에서 거제로 향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거제 통영호성 조선하청지회는 그동안 삭감된 임금 30% 인상과 단체 교섭 그리고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부터는 하청노조와 회사 등 사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23일 전까지 사태를 마무리 짓는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어서 4차 협의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번 장관들의 거제 행위 사전 점검 성격이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약식 회견 직접 들어보시죠.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파업 사태와 관련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용산 참사가 예견된다면서 평화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방금 대통령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만 여당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입었다면서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하청업체의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노조가 때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데 대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전담팀을 만들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권력 투입을 통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하여튼 대화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만 먼저 얘기하시는 문제가 아니다. 원구성 협상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고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반부터 국회의장실에서 30분가량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동도 쟁점인 과방위원장을 두고 서로 양보 없이 마무리되는데 협상 시한인 21일 전까지 추가 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별개로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는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내일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레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일단 국회의 문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당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당내 분위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장제원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계속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고 SNS에서 채용 논란을 비판한 건 친윤그룹 내 건강한 긴장관계로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의 이런 언급은 당내의 권력 구도를 놓고 원조 윤핵관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제 광주에 이어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제주, 강원도의 수건 사업을 위한 예산 협의회를 잇따라 열어서 지역 민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인프라 등 제주도의 수건 사업에 대한 의견도 잘 경청을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있었는데 어떤 내용 오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특히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끊임없이 이 전 정권과 자신의 경쟁 상대를 향한 보복 수사의 칼날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시작 전엔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 줄로 서서 의원들과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8일 예비경선 컷오프 전까지 예비 후보들은 본선 진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섰던 감사원이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등 모두 9개 기관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돼 피격되기까지 관련 기관들의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지 감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지만 필요에 따라서 조사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YTN이 취재한 내용 먼저 전해드렸고 다시 파업 얘기로 돌아와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공방 또 시민사회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상황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시험대가 될 이번 파업의 파장 그리고 전망 이번엔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번 파업은 48일째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앞서 저희 현장 연결 보셨겠습니다만 장관들도 다 거제로 내려간 상황인데 지금까지 정부 대응을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정부가 최근 들어 여러 장관들 그리고 네. 오늘 특히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불법 파업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네. 정부 그리고 여당이 엄정 대응으로 나설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그 말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노사 협상이 한편으로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노동조합이 좀 현재 사태에서 물러날 수 있게끔 하는 압박의 하나의 좀 그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아니면 네. 더 이상 현재 같은 사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그런 좀 강력한 대응의 의지를 좀 표현하시는 건지.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그 조만간 이번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은 정부가 뭔가 공권력 투입이라는 그런 최후의 수단을 좀 발휘하겠다라고 네. 하는 걸로 좀 비춰지긴 합니다. 네, 자, 이번 파업이 6월 2일에 시작이 돼서 48일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그 농성 중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22일부터 이제 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일부 노동자의 경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것이 도크 선박 건조장이거든요. 자, 이런 이곳을 점거한 파업을 놓고 사법부와 정부가 이제 불법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논리인 건데 불법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뭐 불법이라고 규정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규는 네. 그 대우조선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생산 현장을 통상의 이제 파업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그 하청 지회라고 하는 일부의 하청 노동자들이 그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노사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파업을 독구장을 점거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해당 사업장이 크게 지장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불법적인 그런 여러 이제 문제로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파업 상황을 들여다보면 지금 앞서 화면에 나간 것처럼 사방이 1m 1세제곱미터 철창 안에 스스로 용접을 해서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오게 된 시간이 48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일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지금 보면 6월 2일에 파업이 시작이 됐고 하청 노조가 사실 임금 30% 이상이라고 하면 좀 과도한 요구 아닌가 싶습니다만 앞에 삭감된 임금이라는 또 논리가 또 있거든요. 자,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까지 저희가 한번 혹시라도 이 문제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노조의 요구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면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무리한 떼쓰기라고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와 같이 네. 지금 뭐 옥새 파업하듯이 철창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말씀 안 하셨지만 6분이 그 작업장이 그 선박을 건조하는 게 매우 큰 건물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 고공에서의 그 농성을 또 지속을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외에 또 한 150여 명 되는 네. 그런 하청 노동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정구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럴 때 아무래도 이 문제가 이렇게 좀 그들로서는 좀 극한적인 그런 분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네. 지난 2015년, 16년 그 조선 경기가 워낙 안 좋을 때 네. 대규모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인건비 삭감을 좀 진행했고 그 당시 30% 넘게 삭감한 것들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런 저임금으로 일터를 떠났고 네. 남은 사람들로서는 현재 이 같은 이 조선의 그 일로서 제대로 된 좀 임금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만이 이와 같이 좀 크게 표출이 되고 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라고 얘기되는데 해당 산업 상황을 좀 들여다 보면은 뭐 30%라는 것이 그런 사정에서 지금 요구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만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지금도 화면에 나가듯이 불황 때 2016년도 조선업 불황 당시 30%가 삭감이 됐고 이후 이제 지금까지 쭉 거의 6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동결됐다. 이게 이제 노조 측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금 현실화해라 이런 게 노조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파업이 조금 더 이제 눈길을 끄는 측면은 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노조가 아니라 하청업체의 노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정부랑 금속노조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대우조선에 나타나는 사내하청 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에는 사내하청 지회 파업은 네.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우리 이 산업이나 노동시장에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응축된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축된 그 얘기는 문제. 예. 외주화 내지는 그 하도급이 좀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직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네. 일을 시키는 그런 고용 관계 속에서의 노사 문제였다면은 그런 문제를 좀 피한다는 측면도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해서 공공기관 내지는 민간 기업에서 또 제조업 서비스 분야 많은 분야에서 이 외주화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외주 하도급 업체의 노사관계는 사실 그 하도급 업체의 사장님하고 해당 근로자들하고의 관계이긴 하지만은 네. 그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 여러 가지 근로 작업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하도급 관계 위에 서 있는 원청 기업들이 원청 업주가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하도급 계약이나 아니면 도서는 사람을 그걸 기성회라고 하는데 기성 거래 계약이라 하는데 그걸 어떤 조건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하도급 업체, 외주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나올 정도로 어떤 원청의 그런 실질적인 그런 하나의 결정 영향력을 좀 고려하면서 이 교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대우조선은 또 현재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 그 대우조선의 경영진 뒤에서 네. 여러 이렇게 공공 부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조건의 또 원칙이 네. 적용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우조선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산업은행의 여러 가지 입김이 지금 현재 같은 노사 문제를 더 복잡하게 내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한 것이죠. 자, 이번 파업 논란의 가장 좀 핵심적인 대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면 외주 문제가 좀 응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장관들이 내려간 그 현장 사내 안에서는 하청노조와 말씀하신 하청노조와 하청회사 간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원청인 대우조선 해양도 이번 문제에서 좀 책임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위에 또 대주주인 한 55.7% 지분을 갖고 있던데 산업은행의 어떤 책임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아무래도 그 원청 대우조선, 대우해양조선 경영진이 어떤 하나의 하도급 계약 조건을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포기 결정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대우조선 경영진의 입장은 뒤에 또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방침이 이루어지는가 다 작용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은 지금 대화를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만은 15일부터 하청 노조와 하청 회사 간의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좀 일단은 지금 보면 비공개 교섭이라고 하던데 교섭이 잘 좀 이루어질까요?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좀 지금 상황은 매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 전개임은 또 분명한 편. 또 이런 노사관계가 크게 불거지고 사회적으로 크게 좀 이슈가 되거나 관심사를 끌게 되면서는 막판 교섭이라는 것이 또 그동안의 여러 갈등을 또 막판에 치유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식의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까지가 아마 고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까지 좀 정리가 잘 되면 더 이상의 좀 파고기 없이 수습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매우 이 공권력의 투입에 따르는 그런 좀 불상사도 걱정이 됐고, 또 이후에 강대강의 대결이 더욱더 더 악화되고 크게 대결 구도로 또 확산되는 그런 식의 사태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라고 보는 건 이제 23일 이후에는 여름휴가가 이어진다고 해요. 2주간의 여름휴가 예.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그때까지는 좀 해결을 보자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공권력 투입 시사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때까지 좀 대화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정하게 임금, 노동조 활동에 대한 보장 등의 쟁점 부각이 됐고, 그것을 그 하청업체 노사뿐만 아니라 관계되어지는 대우조선이나 아니면 산업은행, 저희 정부 입장이 일정하게 좀 그 타협의 절충을 잘 만들어낼지,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고스란히 노정의 어떤 엄청난 격돌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심각한데, 이런 한해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파급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추가되겠죠. 네, 사실 관계 장관들이 4일 전인가 이제 대화를 강조했는데, 대화를 강조한 지 4일 만에 이제 현장에 내려가다 보니 노동계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일단 2번의 담화문이 나왔고 또 이례적으로 관계 장관 회의도 소집을 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메시지를 좀 다듬어야 한다면 어떻게 좀 어떤 좀 주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에 대해서? 글쎄요, 그 정부로서는 이 사태의 장기화라든가 아니면 또 아마 이제 노조의 불법 시위를 방치한다는 점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그런 하나의 기관으로서 불법 사태가 이와 같이 지속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이제 문제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를 좀 잘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따르는 노정의 큰 하나의 어떤 소모적인 충돌이 또 다른 하나의 불상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그 이후로 더 큰 대결 구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들을 좀 의식을 한다면 정말 어떤 이 고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점으로 정부가 좀 더 한편으로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적으로 이 문제를 다 수습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대화의 노력도 좀 잘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정부에서는 좀 엄정 대응 방침이 나오니까 노동계도 좀 조직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하고, 지금 보면 노사정 그리고 이렇게 파업 국면에서 또 한 가지 주체가 시민사회 아니겠습니까? 뭐 희망버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큰 틀에서 본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노사정, 시민사회 이렇게 있는데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뭐 원청업체 책임도 말씀하셨고, 지금 시점에서 좀 실마리를 푼다면 그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직접 당사자는 그 하청업체 노사일 텐데요. 근데 그들만 이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그 문제가 간단치 않은 구조적인 하나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이미 이 문제가 더욱더 큰 사회적인 이슈까지 이제 불거진 마당이 있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관여되고 있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응으로만으로는 원만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잘 유의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여튼 최대한 대화, 그래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노력을 잘 보여주길 요청을 드립니다. 네, 자 끝으로 사실 이 사태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사회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정부의 강경 대응을 놓고 최근에 어떤 지지율 하락, 좀 국정 동력을 잃은 것과 맞물려서 정부가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닌가,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면도 다분히 있겠죠. 과거에 특히 그 노동계하고 좀 각을 세운 보수 정부에서는 그 노동조합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도한 근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경제를 우선시하는 그런 식의 여론이라든가 그런 대응을 보여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과거의 어떤 역사를 되돌아보고 교훈을 삼는다 한다면, 그것들이 그리 일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충분히 동의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다 한다면은 그 불필요한 하나의 갈등만, 노정 갈등만
부추기고 그런 식의 비용만 갈등 비용만 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상황이 어렵다 해서 그걸 노동계하고 어떤 더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그 사태를 모면하겠다는 식의 얘기는 좀 잘못된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좀 그동안의 과정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자 협의회 대화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병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화요일 기준으로 12주 만에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행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면서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환자 숫자 또 지난주 대비 더블링을 기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3,582명입니다. 어제보다 47,000명 넘게 늘면서 지난 4월 27일 이후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는 2배, 2주 전과 비교하면 4.1배 증가하면서 일주일 만에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4월 26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국내 발생이 73,231명, 해외 유입이 351명으로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증가한 91명이고 사망자는 12명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 결과 다음 달 중순에서 말 사이에 하루 평균 확진 규모가 최대 28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검출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유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가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면서 피해 보상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행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당부하면서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치료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액수를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사망 위로금 지급액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안에 숨졌고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최대 2번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는 10대와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주간 확진자 23만여 명 가운데 10대가 16.3%, 20대가 19.2%로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10대와 20대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는 하루 평균 발생률이 전주보다 2배 이상 늘면서 전체 비중도 2.3%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 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는 7만 7,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재감염 사례가 늘면서 누적 발생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차례 감염된 이들은 108명으로 재감염 추정 사례 가운데 0.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살이 최소 29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살자 대부분은 사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가족들이 눈치채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예, 사회 2부입니다. 네, 자살 관련 심리부검 분석 결과가 나온 건데 일단 심리부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심리부검은 한마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자살 원인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자살 사건의 경우 주변인들 진술이나 기록을 기반으로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 행동 양상, 변화 상태 등을 검토해 원인을 찾는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매년 실시한 심리부검 결과를 분석하고 누적 자료의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살자에 대해 심리부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자살 예방센터 등이 의뢰를 했거나
또는 유족이 직접 면담을 의뢰한 19세 이상의 자살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네, 이렇게 심리 부검한 결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례도 있었다고요. 예, 복지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7년 동안의 자살 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 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20년과 21년 심리 부검 사례 132건 가운데 29건이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9명 모두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자살 위기에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고립과 직업, 경제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체 대상자의 94%는 사망 전에 주변을 정리하거나 죽음을 언급하는 등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지만 유족이 그것을 눈치챈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자살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자살자는 사망 전 평균 3.1개의 스트레스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사건 유형은 가족관계, 경제 문제, 직업 문제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상자의 89%는 정신과 질환이 있었고 82%는 우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망 전에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 36%였고 10%는 자해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자해나 자살 시도 경험은 재시도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대상자의 43%는 생전에 가족이나 지인을 자살로 잃은 이른바 자살 유족인 것으로 드러났고 면담에 참여한 유족들 역시 83%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1%는 중증 이상의 우울증으로 분석돼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연결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자,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15분쯤 도쿄 시내에 있는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관저에 들어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면담 장소로 올라갔는데요. 박 장관은 약 20분 후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을 마치고 관저를 나섰습니다. 그 뒤 도쿄 시내 호텔로 이동해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약식 회견을 가졌습니다.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에게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조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때 기시다 총리와 여러 번 조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일 우호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기시다 총리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기를 바란다는 점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총리 면담에 시간 제약이 있어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양국 현안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양국 핵심 현안이죠.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는데 이번 방일이 한일 관계 개선의 촉매가 될까요? 네, 한국 정부는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도 일본 정부는 직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는 등 언론 노출을 극히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4년 7개월 만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역시 모두 발언도 공개하지 않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본 측 분위기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망 이후 자민당 내 보수파들이 결속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에 대해 기시다 정권이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타협하는 것으로 비치면 보수파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동원 피고인 측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전에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외교장관이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 내용을 전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고 사과하는 것이 해결의 전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마스노 관방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을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제 동원 문제는 뭐 당연하고요. 이 한일 간의 민감한 현안들이 곳곳에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양국 간의 협의 어떻게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회담에서는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도 거론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성 장관이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日韓関係のですね、全般について、議論を行う中で、慰安婦問題、ALPS処理水、等々ですね、これらについても私から、日本の立場をしっかりと、伝達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했습니다. 어제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이 문제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연계해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다양한 레벨에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위를 계기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아베 전 총리를 조문하면서 자민당 모태기 간사장과도 만났는데요. 잠시 후 스가 전 총리와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내일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미국 재무장관이 와 있습니다.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에 참석했던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먼저 LG화학을 찾아 배터리 연구시설을 둘러봤고 이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양국 간 금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배터리 연구시설. 그러니까 미국 재무장관이 경제금융 당국자들보다 기업체를 먼저 방문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오전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 공급망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 간 공급망 구축인 프렌드 쇼링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가정을 인플레이션에서 보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겨냥해 독단적 국가들이 특정 제품과 물질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자고 말해 중국 견제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화하기 위해 투자액이 2025년까지 11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옐런 장관이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함으로써 미국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기업체 방문 이후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양국 간 금융부문 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옐런 장관과 이 총재는 최근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 글로벌 정책 공조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고 옐런 장관은 한국은행 여성 직원들과 만나 경제학계와 여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시각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만나 양국의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옐런 장관은 한국에 오는 전용기에서 연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할 제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옐런 장관은 소관 업무인 금융 문제뿐 아니라 대북 제재와 공급망 등 폭넓은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SK하이닉스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의결하려 했던 청주공장 증설 안건 최종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애초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4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국정과제 1호로 꼽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15만 명 육성을 목표로 지역 구분 없이 관련 학과 증원을 허용하고 계약 정원제와 단기 집중교육 과정 등도 신설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산업 인력은 10년간 12만 7천 명이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퇴직과 이직 등 대체 인원까지 감안해 15만 명 양성을 목표로 잡고 입학 정원을 늘려 4만 5천 명,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과 혁신 공유대 사업 등 재정지업 사업으로 10만 5천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학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수도권 대학 증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입니다. 정원 증원을 어렵게 했던 각종 규제도 완화됩니다. 교원만 확보하면 증원을 허용하고 온라인 수업도 완전 허용해 교원을 구하기 쉽게 했습니다. 대학과 전문대, 직업계고 각 수준별 현장 전문가 반도체 교육 지원단을 꾸려 산학 연계도 강화합니다. 여기에 새로 계약학과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학과 정원을 한시로 늘리는 계약 정원제 신설과 학사 유연화를 통한 마이크로 디그리 수여, 혁신 공유대 확충 등으로 반도체 학과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다른 과 정원을 억지로 조정하지 않아도 반도체 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더불어 산업을 선도할 고급 인력을 위해 반도체 세부 분야별 특성화 대학원과 권역별 공동연구소를 지정하고 투자를 집중합니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이 일단 수도권 대학 증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도체 학과에 정부 재정 지원이 집중되면서 학문 간 갈등도 예상돼 가출항한 박순애 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오늘 물가 현장은 바로 떡볶이집인데요. 얼마나 올랐길래 2명이 1인분을 시킬까요? 네, 국민 간식이자 하굣길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던 떡볶이마저 지금 물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떡볶이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좀 평범한 골목길 같은데 떡볶이 골목이었네요. 자, 학교 근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발길이 뜸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골목에서 5분만 가면 초등학교가 나오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골목만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운영된 떡볶이집이 무려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목도 최근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끼리 모여서 떡볶이를 사 먹으러 오는 경우가 좀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 골목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서로 이렇게 더치페이에서 먹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거의 엄마 손잡고 엄마 카드 갖고 와요. 2인분 사가신 분도 1인분으로 줄이고 뭐든지 지금 다 줄여서 조금씩 가져가시네요. 너무 여기서 이대로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오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골목에서 떡볶이를 먹은 아이들도 물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데서는 여기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더 가기가 부담스러운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리 추가는 걱정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즉석 떡볶이의 필수품인 떡의 경우에 작년 기준 4kg에 4,000원대였는데 요새는 3kg 가격이 5,000원대라고 합니다. 또 식용유는 올해 초에 35,000원 정도였던 게 이번 달에는 7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쫄면도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물가 고공행진 상황에서도 외식 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식 물가 지수는 작년 대비 6.7%나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 간식 떡볶이는 8% 오른 걸로 나타나서 더는 값싼 분식으로도 부르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 흐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나라 밖에서부터 촉발된 면이 큰 만큼 조만간 외식 물가가 잡힐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의 떡볶이 골목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사리 추가가 걱정인 학생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난 2001년 사업 선언 이후 21년 만에 개발 성과를 거둔 쾌거인데요. 이번 시험 비행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계속 예고를 해줬는데 KF-21 첫 비행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F-21 시제기 1호기는 오늘 오후 3시 39분쯤 경남 사천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이륙에 성공해서 시험 비행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30여 분간 비행한 뒤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확인한 뒤에 조금 전인 4시 13분쯤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시험 비행이 이루어진 사천기지 인근에서 시민들이 찍은 영상입니다. 회색빛 기체가 시원하게 활주로를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은 당초 오늘 오전 시험 비행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있는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었던 경남 사천의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오후에 진행했습니다. 첫 비행인 만큼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는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400km 수준으로 날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사업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지난 2001년 8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지만 그동안 과도한 예산과 기술 개발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험 비행 성공으로 사업을 선언한 지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개발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KF-21은 오는 2026년까지 2,2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거친 뒤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신준명 기자가 방금 전해드렸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화면과 함께 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 성공 다시 한번 화면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애초에는 이제 오전에 시험 비행을 계획했는데 구름이 끼면서 이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름 거친 오후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9분쯤 경남 사천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이륙에 성공을 했고 시험 비행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후 30여 분 정도 비행을 했고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조금 전인 4시 13분쯤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유튜브 도자기 전사지에서 제공한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예, 인근 시민들이 지금 KF-X 사업 그리고 KF-21 시험 비행 영상을 보내주고 계셨는데요. 네. 도자기 전사지 그리고 유튜브 그럴 수도에서 지금 시험 비행 영상을 찍어서 YTN에 제보한 영상입니다. 네. 지금 회색빛 기체가 시원하게 활주로 날아오르는 모습 그리고 하늘 위로 날아오른 KF-21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첫 비행이만큼 초음속까지 속도는 내지 않았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400km 정도로 날면서 기본적인 좀 기체 성능을 점검한 것으로 아까 신준명 기자 설명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KF-X 사업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착륙까지 성공한 KF-21 첫 비행 시험 화면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이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동영상 파일에는 화면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소리만 온전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피의자 휴대전화에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고요?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5일 범행 당일 휴대전화를 현장에 두고 가 경찰의 덜미를 잡혔었는데요. YTN 취재 결과 김 씨 휴대전화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까지 마쳤는데요. 해당 파일은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범행 상황이 녹화되지는 않았고 소리는 온전히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범행 당시 불법 촬영까지 시도한 정황은 포착된 셈인데요.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김 씨의 심리적 의도까지 꼼꼼히 신문해 불법 촬영 시도 여부를 다각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피해자 A 씨가 학교 건물 3층에서 추락한 뒤로 구조 요청 없이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요.
피의자와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다르기에 경찰은 A씨가 떨어진 뒤에 상당 기간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목격자 신고로 출동했을 당시에도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억울하지 않게끔 불법 촬영이나 떠밀어 추락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A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하사를 발견한 건 평소 출근을 함께하던 동료 부대원이었고 발견 당시 정황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로부터 간부가 숨진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조사관을 급파해 상황을 점검하고 부검 등 조사 과정에 입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지역 농협 직원이 물품 대금 5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하면서 경찰이 해당 직원과 업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농협에선 지난 상반기에만 모두 9차례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일보입니다. 네, 상반기에만 9번. 자, 지역 농협에서 또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지난달 초 경기 안성시 고삼농협에서 또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국 유통사업부 소속 40대 직원 A씨가 물품 대금 5억 원가량을 빼돌린 겁니다. 양국 매입과 판매, 영업을 담당하던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영농조합 업체에서 잡곡을 매입했다고 속이고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농협에서 업체 계좌로 입금한 돈을 다른 은행에 본인 계좌로 빼돌린 거로 농협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A씨뿐만 아니라 A씨 개인 계좌로 물품 대금을 보낸 업체 관계자도 함께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농협은 지난달 초 A씨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이상하게 여겨 조사에 나섰다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지난달 9일 본부에 보고했지만 경찰 수사 의뢰는 한 달 가까이 지난 4일에야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우선 잠적한 A씨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가 범죄와 관련됐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난번 서울 구의역지점 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과 수법이 새롭게 드러났죠. 네,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서울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횡령 금액이 50억 원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 알려진 20억 원에서 2.5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고객 10여 명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대출받은 뒤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직원은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신청돼 있다는 고객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는데요. 심지어 대출 서류조차 작성하지 않고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던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에선 지난달에만 수십억 원대 횡령이 3차례나 터지는 등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엔 경기 파주시 지역농협 직원이 7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했고 지난달 15일엔 경기 광주시 지역농협 직원이 40억 원 규모 공금을 빼돌리는 등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횡령 사건만 무려 9건에 달합니다. 또다시 횡령 사건이 터지자 농협 측은 직원 교육을 추가로 시키고 감사에 착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던 만큼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출근길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다양한 소식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용보다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출근길 약식 회견 조금 어떻습니까? 시간은 줄고 불편한 질문은 좀 피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질문 2개를 받았거든요. 오늘은 질문을 3개를 받았더라고요. 네. 길이도 어제는 한 34초, 오늘은 한 1분 조금 넘게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발언이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대답들 그리고 즉흥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면 국정에 혼선을 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아침에 딱 발언을 해버리면은 그 실무부서 그리고 또 일선 부처에서는 다른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딱 맞춰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곤란한 것은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고민해 놓은 그 개선 방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에 좀 더 나은 소통 방법을 찾는다라면은 도어 스태핑은 도어 스태핑대로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뭐 매주가 됐든 아니면 매달이 됐든 정례적으로 기자들과의 간담회든 회견이든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들, 철학들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같이 토론하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이 좀 더 다른 루트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그 형식에 대한 수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야당은 또 공세를 내놓은 게 출근 도장이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인지 도어 스탬핑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했었죠. 어제 34초 진행된 것을 보고 그냥 기자들에게 눈도장 찍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야당의 주장도 뭐 일리가 있고 새겨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에서 국민과의 소통 방법이 도어 스태핑이 그 과연 적합한 그 소통 방법이냐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더불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좀 내용을 들여다보죠. 자,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워낙 엄중한 또 파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메시지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앞서 파업과 관련된 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면서 이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파업 현장에 투입하겠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도 없습니다. 발부받은 게 없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현장에 들어가죠? 그건 아닐 거고요.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칙론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건데 하지만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운영 방향이 자유, 공정, 혁신, 연대 4가지입니다. 만약에 자유, 공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파업 현장이 불법이라 그러면은 공권력을 투입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연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약자들, 또 노동 현장, 산업 현장에서 가장 약자들을 무조건 이렇게 진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이런 부분도 좀 정부가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답변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답변하긴 했는데 지난 답변 때는 지지율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지율이 30% 선이 초반대로 유지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이 법과 제도 또 공권력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은 가장 국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국민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인데 지금 여론조사 위험한 게 뭐냐면은 30%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 나오는데 자신이 보수, 중도, 진보 어느 부류에 이렇게 속하냐고 물어봤을 때 중도에 속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30%가 붕괴됐습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윤 대통령도 그 위기,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마 그 발언 수위도 이렇게 좀 더 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미래를 할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다.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다라는 비전,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동안 그런 비전을 심어주는 부분들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들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원인을 언론이 잘 아시지 않나 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여전히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한 축이 권성동 대행과 또 장제원 의원의 어떤 불화설인데 사실 이들을 가리켜서 광자의 난이란 말이 나왔다가 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좀 더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심지어는 이제 왕자의 난, 우리가 그 태종 이방원이 2차례 왕자의 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네. 과거 역사를 보면은 항상 권력 그 쟁취에 성공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 난이 항상 벌어지더라고요. 중종 반정도 그렇고 인조 반정도 그렇고 항상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빗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권성동, 장지원 두 의원 간의 두 윤핵관 간의 네. 다툼을 왕자의 난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1등 공신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라. 이렇게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네. 그런 목소리들 두 의원들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제는 국민을 위한 싸움이어야 된다고 김용태 최고위원이 말했습니다. 네. 지금 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견제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게 원래 이제 간장 연대가 있었는데 또 김장 연대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 또 입장을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간장 연대는 아시다시피 그 안철수 또 장제원 그 의원 간의 연대 반드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김장 연대는 김기현 장제원 의원 간의 연대를 예. 말합니다. 요즘 이제 또 이 김장 연대가 많이 등장을 하고 두 의원 간의 접촉이 자주 목격되는 그런 것을 봐서 실제로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고리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고리로 해서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오랫동안 당 대표직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가장 부족한 것이 이른바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그 장제원 의원의 도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간장 연대가 나오는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견제해야 될 대상은 안철수 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장 연대를 깨부수고 김장 연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김기현 의원한테는 유리한 부분들인데 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그럼 뭐야? 양쪽을 저우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서 간장의 뜻을 직접 해석하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저희들도 간장연대, 뭐 김장연대 외울 것도 많아요. 자, 예.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또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언론에서 계속 김장연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김장연대. 무슨 연대요? 김장연대. 김장을 담그나요? 아니, 김기현과 장제원이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닌데. 김기현과 장제원이 그 연대를 해서 당권 도전에 나선다. 이게 이제 김장연대의 핵심인 것 같은데. 언론에서 장면을 아주 재밌게 하셨나 보구만요. 아,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김기현이고요. 예.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고요. 예.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서 예. 정치 활동 계속해 나갈 거고요. 어느 누구든지 같이 뜻을 같이 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뜻을 달리하면 때로는 병정하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이지 그런 기준을 사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현 의원 얘기를 듣다 보니 여기에 대한 간장 연대의 인물인 안철수 의원의 또 생각도 궁금해지는데 일단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일축했어요. 나는 나 자체로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네.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이제 4선 의원이고 울산시장을 지냈고 하지만은 김기현 의원 하면은 생각나는 뚜렷한 캐릭터가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네. 그것이 한계고,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려면은 뭔가 대표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래도 김장 연대가 하나 생기게 됐네요. 네. 이번에 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 지금 뭐 최근 장재원 의원과 불화설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사적 채용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또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패러디물이 만들어질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다시 나눠가겠습니다. 또 뭐 인터넷상에서 메신저상에서 직무대행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그런 짤들이라고 할까 아쉽게 생각하고요. 권성동 직무대행께서 여기과 관련해서는 뭐 청년들께 본의 아니게 본인의 표현과 달랐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이해하고 납득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디물이 공무원 시험은 뭐 합격은 뭐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패러디물이었었는데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해명에서. 권성동 의원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권성동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성동 의원 사법고시 패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했지만은 그런 분 입장에서는 구급 공무원 시험 뭐 이거 물론 별정직 공무원이 문제고 그렇지만은 별거 아닌 거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구에게는 젊음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이뤄낸 성과거든요. 그것을 약간 조롱거리, 비아냥거리 그리고 자존심을 상처를 주는 발언들 이런 발언들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입니다. 물론 어제 장재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나름 쿨하게 이렇게 대꾸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거는 당 내부의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조금 전에 김용태 최고위원이 말한 듯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해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 여기에 대해서도 권성동 의원이 좀 책임 있게 대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한번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김용태 최고위원 얘기처럼 공시족들에겐 지금 상처가 되고 있고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리스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좀 당내에서 견제는 또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권한대행이 지금 갖고 있는 권력을 보면은요. 물론 대표는 아니라 대표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대표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 원내 전략을 지휘를 하고 있죠. 또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통령실과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정당의 지휘부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견제를 받아야 되죠. 견제받지 않으면은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스스로 족쇄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발언이 계속 문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답지 않은 발언들이 스스로 한계를 지우고 있다는 건데 그것 아니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라고 하는 요구들 간헐적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대세를 흔들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원 구성이 합의가 되고 국회가 열리면은 국회 중심으로 또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당 내분 뭐 이런 다른 문제들은 좀 수면 아래로 잠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소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서른 의원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여권 입장에서 꽃놀이패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이죠.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을 지냈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권을 잡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단주머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비단주머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비단주머니 3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드루킹 잡는 크라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다른 비단주머니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결국 여야 모두 이재명 의원이 되면은 나름대로 그 여당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패가 아니냐? 그건 왜냐하면은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이재명 의원이 받고 있는 검찰 수사들, 만약에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라면은 당 차원을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재명 그 이제 대표가 된다고 하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야당이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실정을 가지고 잘못을 가지고 각을 세우는 거랑 이재명 대표의 수사 문제를 가지고 각을 세우는 거는 공세냐 수세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단 주머니라는 표현을 한 거고 또 당 내분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에 보면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하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오늘 서른 의원 인터뷰를 보면은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제 또 성남 FC 후원금 문제 이것은 사실 기정사실화한 사법 리스크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당 내부에서도 이것 봐라. 이거 당원권 직무 정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법 리스크는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을 아주 옥죄이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자, 민주당 내부의 시각도 전해주셨는데 뭐 꽃놀이패다 또 비단 주머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또 어대명 기류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당권에 또 도전을 했죠. 97그룹 가운데 한 명인 박주민 의원. 마침 또 YTN에 출연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특정한 한두 명만 책임지면 된다라는 평가 방식에 제가 동의할 수가 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당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바닥부터 다 쇄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평가 부분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즐거운 경쟁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아무튼 이재명 의원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박주민 의원이. 지금 당 대표에 8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이재명 의원 빼고 이재명 출마 불가론을 외치지 않은 2명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이동학 전 최고 딱 2명이거든요. 네.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 말 들어보면은 이재명의 무한 책임론이 아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자기의 맞는 자기 몫의 책임을 지면 된다. 네. 그리고 한두 명이 책임진다고 당이 바뀌느냐 이런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재명 옹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당 대표 경선을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일 통일부 방문해서 북송 영상 적법성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또 오늘 의총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 또 안보 문란 규탄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첨언하실 내용 없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국정조사하자고 그러고 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하자고 서로 말은 높입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도 민주당 국정조사하자 그러고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거까지 같이 국정조사하자라고 합니다. 국정조사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서 진상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원구성부터 좀 하고 나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국 분석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마약왕 얘기네요. 자, 일명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40대 남성이 국제 공조 수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은 확인된 것만 2.1kg, 시가 7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 손에 이끌려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옵니다. 일명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47살 남성 A씨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겁니다. 국내로 마약 밀수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에서 확보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등에 담아 밀반입한 마약은 확인된 것만 2.1kg, 시가 7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이미 검거한 국내 판매책 20여 명의 진술과 통신 기록 등을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베트남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요. 말하는 거 다 진술도 검거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다른 동남아 3대 마약왕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명실상부한 동남아 마약 밀수 총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강제 송환으로 한국인 3대 마약왕이 모두 검거되면서
국내 마약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마약 범죄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마약이었고 요번에 최상선을 검거함으로써 그 마약 유통에 대한 그런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생산 장소와 국내 유통 규모 등을 조사하면서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에서 발견된 필로폰 64g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마약 범죄에서 초범과 젊은 층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안미영 특검팀은 오늘 충남 계룡에 있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어제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는 등 지난달 출범한 뒤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 중대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 하사를 발견한 건 평소 출근을 함께하던 동료 부대원이었고 발견 당시 정황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되는데 군사경찰은 민간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일명 간해독환, 간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노인들에게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네, 이들은 환약을 만들면서 독성 물질을 제대로 걷어내지 않은 저가 유황을 사용했는데 이런 약을 먹으면 오히려 간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창고입니다. 한약품 제조기기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옆 창고엔 박스들이 그득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한약품들입니다. 서울 특사경에 적발된 일당은 간해독에 특효가 있다며 이른바 간해독환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을 엉터리로 만들어 판 겁니다. 이들이 만든 간해독환의 주 원료는 유황인데 독성 물질인 유황을 약용으로 쓸 때는 전처리 작업이 중요합니다. 유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이른바 법제 유황을 써야 안전한데 이들은 법제 유황보다 30배 싼 불법 가공 유황을 썼습니다. 유황 자체가 광물성 약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중금속이라든가 잔류 물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인체 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를 동원해 정식 한의원을 개설한 뒤 개별 처방을 해준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지방간과 고지혈증 치료, 알코올 해독 등에 좋다고 꼬드겼습니다. 8천여 명에게 판매한 액수가 3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시는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전에서 15년 넘게 몰래 운영돼 온 불법 개 도축장이 적발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 도축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서 끔찍한 불법 도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우리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개들이 한 마리씩 밖으로 나옵니다. 바닥이 뚫려 있는 이른바 뜬장에 갇혀있던 개들이 이송용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오랜 기간 불법으로 개를 도축하는 농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시민단체와 함께 구출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는 농장에서 개 24마리를 구조해 그중 14마리를 이곳 보호센터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10마리는 다른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농장 주인이 적어도 15년이 넘게 개를 도축해온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도축시설치고는 작은 규모지만 흉기나 올가미를 쓰는 등 개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방법을 쓴 거로 조사됐습니다. 도축하고 이런 부분이 증거가 다 나왔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을 해서 조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 구조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개 도축장을 내버려둔 상태나 다름없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명백하고 또 불법적으로 이제 행해지고 있는 장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적발하고 제보하고 또 단속하고 폐쇄시키는 것은 거의 시민들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 주도로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운영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불법 개 도축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개들이 좁고 불결한 환경에서 사육되다가 고통스럽게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뉴스는 YTN에서도 여러 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마 이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 최희석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의 갑질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어 폭언과 폭행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경비원에게 연신 주먹질을 합니다. 이를 말리던 다른 경비원도 폭행을 당해 코뼈가 함몰됐습니다.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들어오려는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때린 겁니다.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피해는 재작년 19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늘었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피해도 1년 새에 16건 늘어 1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 5월 고 최희석 경비원이 주민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정부와 지자체가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유명무실한 대책 탓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입주민이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지만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경비원을 보호하는 장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경비원 보호준칙을 제정하도록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각 공동주택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라고 통보만 할 뿐 실제 개정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규약의 준칙 개정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자칙으로 뿌리잖아요. 그거를 뿌리기만 하고 현황파악하지 못한 거죠, 저희가. 결국 경비원들은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면 여전히 일터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피해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주민과 경비원을 직장 내 관계로 재정립하고 가해자를 직장 갑질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폭행을 하면 경찰서에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청이나 이렇게 직장 갑질이나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닙니다. 직장 갑질로 처벌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원이 사망한 지 2년,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갑질 사태는 허술한 대책들만 남긴 채 경비원들은 여전히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인터넷 주택 청약이 일반화되다 보니 이제는 청약할 때 청약 통장뿐만 아니라 인증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청약 저축을 거래하는 행위에는 통장뿐만 아니라 공인 인증서도 포함된다며 거래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주택 청약 저축을 넘길 사람들을 물색했습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갖추고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돈을 주고 청약 통장과 공인 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뒤 되파는 방식으로 4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청약 통장을 사고 팔거나 임신 확인서,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1,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공인 인증서를 사고 판 행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 청약 저축, 즉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양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는 공인인증서는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건
저축증서의 주체를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면서 공인인증서는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저축증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 공급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청약증서 범주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 A씨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정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하고 있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경제금융 안보 동맹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 군사 안보와 산업 기술 안보에서 나아가 경제금융 안보 동맹으로 튼튼하게 이어지고 더욱 진전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옐런 재무장관은 LG화학을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과 민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한국 기업의 혁신 노력이 생산적 경제 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급망 협력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이겨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Facilities like these testify to the dynamism of the Korean economy. The ingenuity, the industriousness you see here really helps to explain how Korea has grown to become one of the most productive economies in the world. Friendshoring is about deepening relationships and diversifying our supply chains. With a greater number of trusted trading partners, the purpose is to lower risks for our economy and theirs. In doing so, we can help to insulate both American and Korean households from the price increases in 유럽연합 EU 영토의 거의 절반 정도가 심각한 가뭄에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EU 영토의 46%가 주의보 수준, 11%가 경보 수준의 가뭄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곡물 수확량 감소는 물론 물 저장량 감소로 수력 발전과 다른 발전소 냉각 시스템 등 에너지 부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폭염과 산불로 시름하는 스페인에서 마을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굴삭기로 땅을 파던 중 순식간에 화염이 휩싸였지만 가까스로 몸을 피한 한 주민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외신이 이 주민을 굴삭기 영웅이라고 부르게 한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는데 이동원 기자가 전합니다. 며칠째 소방관과 주민들이 산불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스페인 북서부 타바라의 한 마을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마을로 접근하자 주민들이 애써 키운 작물을 미리 걷어들이고 물을 뿌리며 집까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 주민이 굴삭기를 몰고 나왔습니다. 참호를 파 저지선을 만들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맹렬한 화염이 불길을 뒤로 한 채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던 굴삭기를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굴삭기의 모습이 화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몇 초 뒤 이 주민이 화염 속을 뚫고 필사의 탈출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뛰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나온 이 남성은 옷이 거의 다 벗겨진 채였고 바지에는 아직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외신이 굴삭기 영웅으로 부른 이 남성은 건설 자재 창고를 운영하는 앙헬 마르틴 아루오나로 씨로 심한 화상을 입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quí parece que lo tenemos controlado, pero un amigo mío se le ha quemado una máquina excavadora y se ha debido de lastimar. Se ha quemado y lo han llevado en helicóptero y a ver qué pasa ahora. 유럽에서 며칠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프랑스에서만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늘 남부지방도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 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저녁 동안 강원과 충북 북부 또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영남과 전남,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 낮 기온이 33도, 서울도 30도까지 오르는 등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는 제주도에,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호남과 경남 일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가능하면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고요. 외출하셔야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